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수면쇼 시즌2 예병군입니다. 바깥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오늘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요, 자꾸 울적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날씨 탓인지 모르겠는데 울적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딱히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도 하루 종일 펄은 빗물 같은 그런 장을 보였다가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은 강보한 마감이 됐습니다. 0.73포인트가 오른 1958.2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코스닥은 오늘 하루 종일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체감적으로 좋지 못하다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종목의 쏠림 현상이 좀 있었죠. 바이오 섹터 쪽의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좀 나타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대다수의 바이오 관련주는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았던 셀트리온이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크게 많이 못 올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닥도 2포인트가 오른 610.1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610포인트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죠. 제가 590선만 지지가 되면 이 600선, 610선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늘 정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은요, 오늘 좀 들썩였습니다. 일단은 5.40원이 오른 1102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아마 내일 있을 금통위 금리 발표에 따라 시장이 굉장히 컨디션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좀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진 멘토님하고 양경석 멘토님, 월요일에 남자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현진 멘토님. 네. 예. 살 좀 찌우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비 오는 날과 원진 멘토님이 오버랩이 되면서 네. 예, 굉장히 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웃음소리 들어오십니다. 네. 오늘 시장 국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금요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죠. 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었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다소 조금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설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연휴 기간에 글로벌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관망 심리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약과 바이오 업종, 특히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섹터,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제 세 개의 업종군, 섹터군이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이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가 선별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처럼 일부 섹터, 일부 종목군에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순환매가 조금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라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을 아직까지는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부적인 종목군,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상한가까지 가니까 코스닥 지수를 사실 다소 왜곡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들의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 시장에 어떻게든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결국은 유럽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휴전으로 그 유럽 리스크가 한숨을 조금 돌린 상황입니다. 근데 내일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EU와 그리스 간의 어떠한 타협점이라도 찾게 된다면 일단 우크라이나 리스크와 그리스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잠잠해지면서 유럽의 리스크를 상당 부분 벗겨낼 수 있겠다. 그에 따른 유동성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사실 조금 중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유로존의 QE, 매일 600억 유로의 이제 QE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2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유럽의 리스크 요인이 제거가 된다면 2주 후에 QE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럽계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생각보다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일단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기보다 회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실업률도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고 유가도 낮은 상황이고 유로화도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 기미를 조금만 보여주게 된다면 유럽 경기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국내 시장의 유동성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EU 재무장관 회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외적 변수 요인들을 굉장히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유럽에서의 어떤 부분들 위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양경석 멘토님. 네. 예, 늘 푸근한 웃음을 주고 계시는데, 네. 지금 시장이 참 정신없기는 없습니다. 그죠? 재미가 아마 없을 거예요. 개인 예.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네. 건설주 상승, 그리고 코스닥 610선 추가 상승 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자세히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4주 동안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좀 앞으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세밀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겁니다. 보통 막연하게 설이 되거나 이러면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외적인 어떤 변수 때문에 변동성이 클 것이 염려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4주 동안의 코스피 변동성이 그리스가 그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주 동안에 코스피가 위아래 박스권에서 3% 이상이 벗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떨어져도 1930포인트 밑으로 잘 안 가고요.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이 2월 옵션이 만기가 됐는데 그때도 1930포인트가 안 깨졌습니다. 그 하루 중에도 한 이틀 이상 잘 안 빠지고 이틀 이상 잘 안 올라가고 그리고 위로도 지금 1960포인트를 안 넘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스 형태가 2월 말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재료가 화학재가 좀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고 유동성에 큰 변화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떤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시장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생기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심리적인 좀 압박을 갖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요. 특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우리 시장을 지배를 해왔는데 종목 중심의 상승 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테마도 상당히 많이 돌았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한 주식들이 약간 조정은 받지만 크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지 아주 본격적인 주가가 허물어져 내려가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해가지고 급하게 셀트리온이 그 시가총액이 세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서 잡아먹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는 610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놀지만 실제로는 체감 지수는 그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그만큼 못 올랐으니까.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대표를 하면서 지금 약 한 3주 동안에 한 4만 원대에서 6만 6천 원까지 왔으니까 50%대가 올랐습니다. 요즘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한번 바람 불어가지고 튀었다 그러면 그냥 상한가 몇 번 정도의 여력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순환매의 영역은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보다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설 이후에 보통 이제 그리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각을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8대2 정도, 한 80% 정도는 그리스 문제가 무난히 해결될 것이다. 2월 28일까지 이제 그 구제금융 시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독일과 이제 독일이 중심으로 된 채권국하고 그리스 채무국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8대2 내지 7대3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이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의 우려감으로 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 그래서 유로존의 주가가 그러면은 유동성을 힘입어서 그대로 상승 내리를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 또 언급을 드릴 텐데 넘어야 될 문제는 그것보다 더 있는 게 실제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우려 섞인 문제다. 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인진 멘토님께 하나만 질문 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사물 인터넷, 핀테크,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크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모멘텀이 사라졌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네. 사라지진 않았는 것 같고, 네네. 그럼 다시 재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네. 핀테크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광의 의미입니다.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 인터넷 쪽에서는 주도주군이 혹시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신이나 홈 오토메이션 쪽으로 어떤 주도주군이 형성이 됐다면 사물 인터넷에 네네. 다른 사물 인터넷 섹터가 혹시 움직이진 않을까 하는 의문을 살짝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흔히들 이제 주도주군을 바꾸면서 순환시켜 가면서 이제 올라오는 게 주도 섹터라고 보면 되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핀테크든 사물인터넷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 어찌됐건 간에 고가주가 전반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핀테크든 사물인터넷이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물량들이 낙폭과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개별주에 좀 쏠리는 모양새였다. 이 핀테크나 사물인터넷은 뭐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꺾였던 종목이 다시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플랫폼을 장악한 업체가 그 수혜를 독차지할 것이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이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통신주와 제가 이제 IT 서비스 업체가 그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든 핀테크든 플랫폼에 대한 수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시장 DB, 통신업체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도 SK텔레콤이 매력적인 게 결국 SK텔레콤은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주가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크게 하는 종목들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런 주요 플랫폼 업체인 SK텔레콤을 보셔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최근에 삼성 SDS의 반등입니다. SDS의 반등은 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 부분의 모멘텀이 IT 서비스 업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보시면 SK CNC가 최근에 흔들렸다가 또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IT 서비스 업체도 통신주와 마찬가지로 주요 플랫폼의 영역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들은 이제 뭐 돌아가면서 계속 오르겠지만 내일 당장 그리고 다음 주의 흐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업종군은 이제 플랫폼이다. SK텔레콤, SKCNC 그리고 삼성 SDS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플랫폼 쪽으로 다시 본다면 그것은 중장기적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사물인터넷이 어떤 광의 의미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이 협의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시스템, 거기다 이제 클라우드가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섹터로서의 영역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더존 비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은 올 한 해 어찌됐든 순환을 해가면서라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양경석 멘토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두 멘토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사물 인터넷 시장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 보면 이제 초창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눈을 맞습니다.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사물 인터넷 영역은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봐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니까 1차전,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1차전이 작년에 일어났다면 이제 뭐 슬슬 약간의 2차전 정도는 이제 뭐 손바꾸면서 이제 본격적인 본게임을 좀 들어가는 거로 보이는데 이번에 작년에 올라갔던 것들이 뭐 이제 효성 ITX라든가 SNS라든가 몇 가지 선도했던 그룹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쉬면서 그 안에 가진 사업 내용들에 대한 그 수익 가치와 그 성장 가치들의 판단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코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양상을 좀 보였었죠. 근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 예멘토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영역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영역은 한국 시장에 자리매김을 아직 못한 영역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오현진 멘토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어울려서 통신 쪽에 그런 접목되는 시스템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상당한 폭발력을 보일 수 있는 주가들이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은 끝난 것이 아니다. 시작이다라는 양경석 멘토님의 얘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막 어떤 산업이 피기 시작했는 개화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서의 포트 편입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로서 좀 짤막하게 끊고요. 오늘 주제 이슈죠.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최장 5일에 달하는 긴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엔 영향력이 높은 대외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연휴 중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그리스와 유로존의 힘겨루기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증시에 변동성 확대주의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가는 시점에서 그리스 이슈가 해결 움직임을 보인다면 약간의 기대 심리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와 동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줄 있는 이벤트 속 설 연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설 연휴 이전 점검해야 할 이슈와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연휴 앞둔 증시 투자 전략이 공개됩니다. 예, 설 연휴는 쉬죠. 투자 전략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쉴 때 뭐, 굳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설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 것이며, 이제 설 이후에 어떤 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걸 좀 얘기 나눠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거래일수로 보면 한 3일 정도 되고요. 네네. 그죠? 날짜로 보면 한 5일 정도가 됩니다. 그죠? 주말 이제까지 쉬니까. 네네. 오랜만에 간만에 좀 길게 쉽니다. 그죠? 네. 그런데 혹시 올해 달력을 보셨나요? 끝까지 한번? 아니요, 끝까지 본 적 없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네.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게 쉬는 날이 다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면 이번 5일 연휴가 정말 짧지 않은 휴가라는 정말 꿀맛 같은 그런 아마 휴일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원희진 멘토님께 하나 네네.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인다는 게 아쉬우세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뭐 그렇진 또 않으시죠. 양경수 멘토님 아쉬우세요, 혹시? 별로 아쉬운 없습니다. 예.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식장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대답을 해 주시죠. 예. 네, 예. 이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셨죠? 네, 좀 당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적인 회사원분들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열리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 그렇죠. 열리는 게 좋죠. 예. 우리는 뭐 어찌됐든 주식을 안 보고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설 연휴에 뭐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쉴 때 차라리 좀 이벤트 중에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왜? 않습니까? 왜? 쉴 때 어차피 그러면 모르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다가 네네. 그러니까 휴가 마지막쯤에 휴일 마지막쯤에 이제 좋은 얘기들로만 일색하게 나오면 네. 차라리 그 증시에 흔들거리면 좀 피해갈 수 않겠습니까? 그죠? 변동성은. 네, 그러네요. 네. 말씀해주신 모멘텀이 뭐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설 전에 어떤 좀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설 연휴가 이제 뭐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거래일, 그러니까 3거래일이 이제 휴일이고 주말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날짜로는 이제 5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5일간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 또 연휴 기간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수의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은 이제 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동결입니다. 문제는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렸고, 그다음에 금통위 이후에 이제 하는 총재의 그런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거기서 이런 환율의 급등락에 대비해서 어떠한 정책을 세울 것이냐 그런 언급들에 따라서 금리가 뭐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지 동결일지 그런 컨센서스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주요 좀 체크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인가요? 예, 증시 일정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저는- 준비해온 자료 같으신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예. 지금 글씨가 작아서 저거는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연휴 기간에 들어서면 일본의 BOJ 회의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엔화에 대한 방향성을 또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고, 또 18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경제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서 양경석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또 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긴 연휴에다가 다수의 이벤트로 인해서 내일은 변동성이 크지는 않더라도 종가로 갈수록 일단은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자라는 심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가 부근에서는 시장이 조금은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내일장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에 대한 관리 혹은 선별적인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가장 현명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자 뭐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스 협상이 상당히 큰 변수이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의 수급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흐름이 뭐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을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무리해서 신규 매수만 하지 말자.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관심 가질 섹터는 저는 화학과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유가 반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유럽계 자금이 제한적으로 아마 들어왔을 때 과거에 선호했던 업종을 보면 화학이나 조선 섹터를 외국계 자금, 특히 유럽계 자금이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하나 없으면 섭섭하죠.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인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추가적인 반등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보면 그냥 기대감으로 예전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급등하고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의 큰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경석 멘토님께서는 3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로 보시는 금리 거죠? 동결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번에는. 대다수 예측하는 부분들이 금리 이제 설이 이제 끼어 있고, 그 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하고, 유로존의 상태라든가 글로벌 환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월은 거의 동결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지금 한은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경기에 대해 있어서도 지금 그
서서히 한국도 지금 이제 디플레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간과할 수가 없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3월에는 필연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 달은 아마 동결로 가는 게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거의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서는 금리 인하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그리스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글로벌 마켓이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리스 문제는 이제 7대3 내지 8대2 정도로 그냥 무난히 해결될 것이다라는 잘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새로운 그 총리가 들어서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런 문제가 구제금융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하겠다,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걸 총선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도 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국의 대표적인 20%의 점유를 갖고 있는 이제 대표가 이제 독일인데, 독일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좀 그 약간의 강한 어조로 나갔다가 달래면서 끌고 나가지 않을까. 대부분 예측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정도 예측선에 될 것 같아서 오늘 재무장관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2월 28일 말일까지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금융에 대한 확실한 도장들을 다 찍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조금 불투명하게 되어지면 우리 시장에 또 유럽 시장에 약간의 우리가 명절이 있는데 주간 단위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인데 시장 분위기가 떨떠름하면서도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지난번처럼 코스피 지수가 뭐 우려감 있게 막 우려가는 상황으로 악재가 미국 시장이 한 2%가 빠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2, 3주 전에요.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하방 경직성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이 주간 단위로 한 5, 6천 원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실제로 이제 큰 흐름에서는 경기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경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 덜하지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침의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연간 단위로 투자하는 연기금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침해적인 성격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매물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외적인 변수들이 조금만 좋게 되어지면 치고 나가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뭐 화학 세타라든가 정유 세타라든가 국제 유가가 조금 안정된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정유주들이 한번 들고 나오고 조선주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들이 또 쉬고 있다가 다른 것들이 좀 조정받는 것 같으니까 건설주들 또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업 소득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령이 2월 말 정도에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기업이 임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지 않고, 유동 자금을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 전수로는 명절 이후에 장을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명절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명절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장이 펼쳐질 것이다. 결국은 이제 내일 금통위 금리 발표가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네네. 지금 양경석 멘토님께서는 거의 금리 동결 쪽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네. 파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근데 확률로서는 사실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렇죠. 10% 미만이죠. 네. 근데 그 10%가 또 누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거면 한 0.5%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0.25% 크게? 정도는. 네. 네. 그렇게 시장이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은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멘토님처럼 기대를 한다라는 이제 분들도 소수지만 계신다면 생각보다 이제 뭐 인하를 했을 때 그 파급력도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0.5%포인트 인하는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는 네. 이제 파급력을 가진 정책이 아닐 거면 시장을 그냥 괜히 자극하느니 동결 쪽이 좀 더 뭐 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금리 정책보다는 이제 그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동결이 낫지 않을까, 내릴 거면 차라리 파격적으로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현진 멘토님을 금통위 금리연구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한 어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왕 할 거라면 좀 파격적으로 해서 원고라는 부분을 아예 불식시킬 수 있던 그런 단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급 화색을 띠리라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은 D의 공포입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인데 이 D의 공포가 과연 지금 금리 인하하고 뭔 크게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요, 이 원고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또 수출주 쪽에서 문제가 나올 테고, 수출주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거시 경제학적 측면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경기 불황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또 D의 공포로서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 구조를 하루라도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한 번은 끊어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끊어주는 흐름이 바로 금통위의 금리의 파격적 인하부터 단행됨으로 해서 그 시발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슈 이렇게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2월 16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예, 쿠쿠전자가 보합 마감하면서 4.5%의 수익을 지키고 있고요. 인터파크 INT 종목을 추세 이탈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6% 상승하면서 현재 보합권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계신데요. 2종목 다 보유의견 주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예, 늘 1위 자리를 지켜둔 장대진 멘토님의 한국주철간이 2위 자리를 밀렸습니다. 예, 그럼 1위가 누굴까요? 자, 3위는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 그리고 4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내비 27.6%로 4위입니다. 5위는 정재용 멘토의 인선 ENT가 22.4%로 다시 한번 상위권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예, 대강 예측이 됩니다. 1위. 예, 바로 셀트리온이겠죠. 예, 김선임 멘토의 셀트리온이 67.4%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참 왕관은 안 어울립니다. 좀 어색해 보여요.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127.4%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의 조민규 멘토가 97.1%로 2위. 그리고 3위는 김선윤 멘토가 금방 따라왔습니다. 그죠? 94.8%로 3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이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무택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예, 멘토님들 수익률들이 일치월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치월장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 멘토님들의 종목 AS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 짤막하게 네네.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INT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이 상승 추세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탈이 된 다음에는 이제 수급이 꺾이면서 이제 같이 밀렸어요. 그래서 수급이 꺾이지 않고 밀리게 되면 조금 기다릴 여지가 있긴 한데 수급이 꺾이면서 밀렸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내일 시초가의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25,500원에서 한번 지지가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수급이 아직 뭐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딱히 악재는 없지만 일단 종목 교체 관점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 일단 갤럭시 S6 공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MW2015가 다음 달 2일 정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2주 남았습니다. 부품주에 관련 매기가 한번 돌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무리 없이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사실 조금 아쉽죠.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은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쏟아지면서 하락 전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역시 외국인의 수급, 긍정적인 모습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화학주는 유럽계 자금이 좋아하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럽계 자금의 러그콜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까지 거의 오긴 왔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22만 5천 원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을 달리하지 않을까? 어쨌든 현 시점에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쿠쿠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일단 상방으로 좀 강하게 뚫어내기는 했어요. 근데 뚫어낸 이후에 횡보하면서 약간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쿠전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춘절 모멘텀이에요. 춘절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들여오냐에 따라서 춘절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밥솥 관련주 중에서도 수급이라든지 실적 면에서 쿠쿠전자가 양호하기 때문에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매도 구간에 진입하진 않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AS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양경석 멘토님 네. AS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가 움직임이 조금 약간 더딜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삼형전자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42억, 그러니까 전년비에 31.3%가 상승을 한 건데, 12일 날 공시된 내용입니다. 매출액은 2,510억.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142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31%가 증가를 했지만 매출액은 7.5%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43.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이제 줄었고 영업이익만 늘어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사항이 삼성전기에서 이제 삼성 SDS 구주 매출로 인해 가지고 확보된 그 1조 원 자금이 지금 현재 인수합병에 대한 그런 M&A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중에서도 차량용 전장 부품 업체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건 네, 시장에 떠도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삼형전자가 그 삼성전기하고 전에부터 윈윈해가지고 차량용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건 참조 사항으로 보시고요. 그것이 뭐 기대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거래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상으로 봤을 때 차트 이렇게 보면은 좀 거래가 아직 그렇게 말끔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요. 기업의 내재 가치 때문에 그냥 약간의 기관들이 붙잡고 있는 일단 형태를 보이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인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주봉이 지금 상당히 견조한 60주 이동 평균에
견조한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 기업 내용이 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약간의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태의 횡보. 그래서 대형주가 무슨 뭐 급하게 이렇게 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이제 MACD라든가 기술적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18,000원대는 확실하게 이제 저점으로 좀 인식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유지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또 예스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현진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고, 그리고 자세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동아제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의약품 업체, 판매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뭐 바카스로 유명합니다. 바카스 아마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카스 매출이 이제 총 매출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부분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 ST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포트폴리오에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이제 제약업체를 뭐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편입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약 업종이 없으시다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종목 정도 담아가셔도 괜찮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4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12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R&D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는데 효율적인 관리로 판관비를 크게 축소하면서 실적의 턴어라운드 를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신제품 출시에 따른 외형 확대입니다. ETC 부분, 즉 전문 의약품 부분의 판매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 치료제의 이제 계량 신약 판매 그리고 기타 신제품의 판매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외형 성장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제약업체가 약간 정체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계속해서 개척할 것이고 바카스 등을 판매하면서 이제 동아이스트의 인지도도 해외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브랜드 가치의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 바카스의 매출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바카스가 나온 지 거의 몇십 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최근에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바카스가 위기였던 게 그 웰빙 열풍으로 건강을 중시하면서 타우린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뭐 광동제약의 비타 500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선두자리를 잠깐 빼앗기기도 했는데 최근에 피로 회복제의 이미지를 다시 각인시키면서 바카스 매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약국용인 바카스 D 그리고 편의점용인 바카스 F 이원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고요. 편의점 내에서의 바카스 판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내년에 자체 개발 당뇨 신약이 출시되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 빠르진 않지만 완만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잠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지금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약 3중바닥 정도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전환시키고 상향 돌파하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93,700원인데 제가 매수가는 92,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소폭 밀린 가격대까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05,000원입니다. 역시 기술적으로 이전 저항이 됐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도 될 수 있는 가격이죠. 9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 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동아 S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오현진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동아 ST니까요. 그거 꼭 헷갈리지 않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양경석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경기 관련주의 동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의 해운 업계 1위 컨테이너선 한진해운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경기 관련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특별히 해운 운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약 한 4, 5년 동안의 장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런데 최근에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가는 좀 과도하게 하락했지만 작년도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전통적으로 4분기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을 해가지고 작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BDI라고 하는 벌크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세계적인 그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벌크 운임인데 BDI. 근데 이게 530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그 운임 지수가 상해에서 평가가 되는데 지금 1000대에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컨테이너 쪽에는 좀 다르게 좀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가 하락에 대한 운임에 대한 그 원가 개선율이 상당히 괜찮게 작용한 것이 작년 하반기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봐가지고 주가가 너무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맞겠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 5,000원대 액면가가 5,000원인데 5,000원 액면가가 5,000원짜리예요. 5,000원 정도까지 왔다가 5,000원이 잠깐 깨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한 35% 정도 급등을 한 상태예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일봉이 일자로 이렇게 선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이 주식이 이제 크게 봐서는 이 20일 이동평균과 모든 제2이동평균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그냥 말아버리진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10일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약간 중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의 종목이 될 수가 있겠다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 지표들이 상승으로 턴한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하락 꺾어질 염려는 좀 덜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이제 3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8,000원대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00원대 왔는데 오늘 7,350원인데 여기서는 약간 주가가 롤링을 좀 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좀 축적이 되면 요 앞에 봉우리 소위 이제 10,000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여력은 된다고 보여지고 그 거래가 주봉 거래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최소한 이런 종목을 이제 접근하실 때는 20일 이동평균이 지지력을 나중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10일 이동평균선에서 매수의 관점에 담그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6,9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 목표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하시되 한 9,500원까지는 끌고 가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5,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두 분들께 지금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바카스 F를 한 병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